오늘로 다음 대통령 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후 3시까지 정치권 소식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이준환 인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BS 보도국의 민성기 선임 기자도 함께합니다. 민 기자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 첫 소식은 아무래도 어제 민주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후보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기회를 잡았는데요. 문재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어제 후보 수락 연설에서 과연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분열의 시대와 단호히 결별하고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자와 패자는 없습니다. 승자가 있다면 그건 바로 촛불을 밝혔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번 대선은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 아닙니다. 정의냐 불의냐의 선택입니다. 제가 정치를 결심한 목표도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주류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정권교체의 희망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5월 9일 반드시 승리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해서 자랑스러운 대통령, 공정해서 믿음직한 대통령, 따뜻해서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목이 참 귀에 쏙 박힙니다. 깨끗해서 자랑스러운 대통령, 공정해서 믿음직한 대통령, 따뜻해서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 물론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약속이긴 한데요. 민성기 기자. 네. 결국 민주당 경선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일단 호남 경선 할 때부터 예측한 대로 결선 투표 없이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로 직행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워낙 정권 교체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으면서 그리고 가장 선명한 주장을 하는 후보한테 표를 몰아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의 지방 경선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소위 득표율 예상이 거의 단단히까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세론이 그만큼 굳건하고 그리고 조직력이 역시 그 승인의 하나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보면 오늘 국민의당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당이고 간에 이변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세론이 모든 정당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각 후보들마다 또 각 정당을 보면 1등 달리는 후보와 2등 달리는 후보가 민주당에서 약간 붙은 적은 있지만 그것도 거의 항상 지지율을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났었고요. 다른 당은 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대세론이 흔들 요인이 별로 없었다 이번 선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두 분께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민주당 당원들과 대의원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반 유권자들 왜 문재인 후보를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민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세자 편승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세자 편승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보면은 이 짧은 기간 동안 선거가 치러지니까 압승 도미노 현상 같아요. 한 정당에서 압승을 하면 다른 정당 또 경선에서는 또 압승을 하고 아마도 오늘 치러지는 국민의당 경선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당선될 수 있는 사람한테 강력하게 밀어줘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214만 명이 참여를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조직에 대한 힘이 굉장히 강했고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가 워낙 강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나 정말 굉장히 열심히 잘 싸웠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절반의 성공을 했고 민주당의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하튼 간에 4년 동안 준비했었던 문재인 전 대표, 문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종의 굉장히 몰아주기 시모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나름대로 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전 대표 후보가 얻는 득표에도 상당히 서로 영향을 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준환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세론이 지난 탄핵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당 내뿐만 아니라 당 밖에서도 제일 높았지 않습니까? 이런 대세론이 당 내에서도 고스란히 이제 확인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서는 그 다른 민주당 후보, 예를 든다면은 안희정 지사나 또 이재명 시장 같이 이번에 처음 도전한 사람에 비해서 지난번에 했으니까 한번 경험을 갖춘 그런 선발자의 우위, 경험자의 우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세 번째로서는 조직이 좀 차이가 컸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5년 전에도 한번 선거를 하면서 조직이 있었고 또 중앙에 조직이 있는데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중앙보다는 지방의 자치정부를 이끄는 입장에서 조직에서 좀 열세를 면치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세론과 또 재수생의 강점, 또 조직력의 우세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문재인 후보 오늘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첫 일정 어떤 거였죠? 현충원을 방문해서요. 그 전직 대통령들 그러니까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포함해서라고 굳이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가끔 빼먹고 가기도 하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5년 전에는 혹시 안 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표였을 때 민주당 대표가 된 다음에 한번 그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좀 국민을 통합하는 데도 내가 적임이다 이런 메시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던져야지 또 소위 그 비문연대 추진력을 좀 약화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까지 참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기억에는 5년 전인가 문재인 후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게 한창 논란이 됐던 기억이 후보 납니다. 때는 안 간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예. 나중에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찾아갔어. 예. 그래서 김 교수 잠시만요. 문재인 후보가 오늘 왜 모든 전직 대통령 묘역을 다 참배하셨습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에 역사에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은 공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고 공과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제가 역대 대통령 모두의 묘역을 참배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됐을 때도 현충원 참배를 하면서 역대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그런 의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역대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게 뉴스거리가 되는 나라.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통합을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 수락연설을 보면은 이번 대선은 한마디로 정이냐 불이냐의 선택. 그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불인데 그 불의를 또 통합해가지고 가져가겠다? 이게 과연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상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은 참 아름다운데. 아름답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약간 상충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모순적이 하고.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요. 저는 말이나 묘역 참배 이런 것보다는 행동으로서 통합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굉장히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이 선과 악의 대립 쪽, 이분 쪽 구도 속에서 국정 운영하다 보니까 엄청난 갈등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참여정부 실패해서 결국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시작을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하고 진정한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선거할 때 말이죠. 저도 정치부기자 오래 하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정의를 얘기하는 건 당연하죠. 뭐 정의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그 메시지는 분명히 뭐 모든 후보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또 나를 반대하는 다른 세력들, 다른 지지자들도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전략들이 모든 후보가 다 똑같이 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당내 경선이 끝나고 자기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첫 행보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본선을 시작하면서 당내 경선과 다른 모습을 갖추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비친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이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서 아직도 속 좁은 리더십 가지고 있고 또 진보 쪽에 기초한 그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선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또 피해야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다분히 고려하고서 한 것이 아닐까.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도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행보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오늘 오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진해 봉화마을도 찾아갑니다. 이만큼 문재인 후보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고요. 지난 5년 전에 대통령 후보를 한번 지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정치적 경력을 보유했는지 여러분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지해주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여정을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오직 국민을 만들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 더불어민주당의 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문재인 후보의 수락연설이었습니다. 추미애 당대표님. 윤성기 기자는 5년 전 대선 때 정치부장으로도 대선을 치러봤고 문재인 후보도 또 여러 차례 만나봤을 텐데요. 문재인 후보 어떤 정치인입니까?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인 측면이 강한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 말을 하면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스토리가 좀 있죠. 저 영상에도 봤는데 가난한 피난민의 아들이었고 저 모범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또 술 담배도 좀 손을 댔다가 재수하고. 가난한 게 이렇게 고학하면서 조금 옛날에 고등학교 때 좀 놀던 그 친구들과 굉장히 친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빈부격차에 분노해서 그렇게 했다는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재수해서 대학을 가서 또 민주화운동하다가 옥고도 치르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그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볼 수 있겠죠. 정치에 들어온 것도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부산 지역 선대 본부장으로 들어온 게 처음인 것으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그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죠. 원래 현실 정치에 이렇게 대중 정치에 나오는 거에는 별로 뜻이 없었어요. 뜻이 없었는데 일종의 친노 진영에서 지난 선거 때 불러냈다고 봐야죠. 그래서 본인이 그 운명이라는 이제 자서전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가도에 뛰어들었는데 그때도 제가 만나서 이렇게 왜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내가 하고 싶어서 나왔다기보다는 내가 선택을 받아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대선 초반에는 좀 권력 의지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요즘의 발언을 보면 정권 교체의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권력 의지도 덩달아서 굉장히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5년 전에는 운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숙명이라는 표현을 또 즐겨 쓴다고 하는데요. 두 분께는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후보의 장점과 약점, 단점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보통 우리 후보들 나오면 이제 수합 분석이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지금 말하는 이제 강점이라는 거는 역시 1,460만 표를 얻었어요. 이거는 2000년도 노무현 후보가 얻은 것보다 무려 230만 표를 더 얻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얻은 거거든요. 그런 것이 그건 강점이고. 그렇게 많은 표를 얻었는데도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후보를 찍었으면은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강점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지금 여전히 하여튼 뭐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거, 이것이 엄청난 강점이라고 보고요. 기회라는 것은 이렇게 조기 대선 탄핵 국면이 있을 수 있는가, 엄청난 나름대로의 그런 그런 면에서 보면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다만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 얘기했지만 노무현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노무현의 산을 과연 넘어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노무현의 정치가 아니라 문재인의 정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항상 노무현 정치를 계승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친노, 친문, 패권 이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약점이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위협적 요인이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라고 하나 보는데요. 하나는 안보 불안 이미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2012년에 왜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았느냐고 물어봤더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25%가 안보 불안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 과제인가라는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진영의 논리의 선과 악의 개념으로서 가져가게 되면은 말은 통합을 얘기하지만 행동은 분열로 갈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어떻게 해결하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따뜻한 대통령, 믿을 만한 대통령, 좋은 수사권을 다 붙여놓고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실천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내고 통합이면 통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재인 전 대표 후보에게 안겨진 큰 저는 과제라고 봅니다. 이준환 교수님. 네, 저는 좀 짧게 얘기한다면 장점은 지금 있는 대통령 후보들 중에 고정 지지층이 가장 견고하고 그리고 가장 높다. 이거는 뭐 다자구도를 했을 때도 30% 이상을 꾸준히 유지했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48%를 득표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30%대에서 48% 정도까지는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지지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어떤 후보보다 장점이라고 보고요. 단점을 꼽는다라면 뭐 몇 가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후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전사 출신이라는 경력, 이 굉장히 용맹하고 안보의식이 투철하고 이 남성다운 그런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보 불안 요소 이 부분을 본인은 특전사까지 다녀왔는데 왜 나보고 안보가 불안하다고 하느냐. 달라요. 예. 특전사 문제하고 안보 인식 문제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군대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또 고위직에 오르신 분들이 좀 많으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온 거겠죠. 문제는 뭐냐면 저는 대통령을 하실 분 같으면 명쾌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국민에게 묻고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호한 입장으로 가져가면은 실제로 그게 나중에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엄청난 실질적으로 보면 짐이 될 수 있어요. 대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서 승리를 하면 봐라. 국민들은 내 입장을 옹호하지 않느냐. 그 힘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뭐 사드 배치 문제도 다음 정권에 맡겨달라.
찬성이냐 반대냐, 외교적으로 풀어가겠다,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외교와 관련된 안보 불안 이미지 또 나가서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물론 맥락은 빠진 상태에서 북한의 방문에 대한 문제, 이 문제도 저는 좀 화끈하게 대통령이 될 분 같으면은 명쾌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검증받고 대선 과정 속에서 경쟁을 해서 승리를 거머줘야지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를 해소할 수 있지. 이것을 자꾸만 피하는 거로 가려면 안보와 관련돼서 아웃복싱을 해서는 안 된다. 안보와 관련해서 인파이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또 정치권 내에서 이른바 반문, 비문, 연대 이런 것들이 추진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계속 있어 왔죠. 그리고 앞으로 대선 전국 하에서도 소위 보수 중도층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표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는 그런 중도 보수표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느냐, 최소한 많이 이탈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빨리 마련해서 내놓는 것이 다시 자신의 대선 가도를 순탄하게 가는데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후보 수락연설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른바 비문, 반문 연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반문 연대, 비문 연대 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겁내고 저 문재인을 두려워하는 적폐 연대에 불과합니다. 저는 적폐 세력들의 어떤 연대도 두렵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저 발언에 대해서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경선 후보가 질문을 받았더니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몰상식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을 반으로 잘라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몰상식하고 불이라고 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개파 패권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단호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받아들인 사람은 전혀 정반대 해석을 하네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적폐연대라는 말에 굉장히 강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지를 회복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양자 구도로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양자 구도로 양강 구도로 가려면은 어쨌든지 보수 세력의 후보들과 힘을 합치거나 표를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바로 적폐연대다. 그래서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발언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아까도 김영준 교수님이 얘기했고 안철수 후보도 지적했다시피 이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발언들이 이 적과 아를 구분하는 그런 그 충돌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유권자들도 생길 수 있는 다분히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이 많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확정됐다는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후보들이 있을 거예요.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어제 경선 끝나고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오늘은 어떤 심경일까? 그래서 저희가 안희정 충남지사의 어제 승복 연설 그리고 오늘 기자간담회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직접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승리한 문 후보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정권 교체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반드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교체와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하게 이 경쟁의 결과에 승복한다는 말씀, 그리고 저를 지지했던 모든 지지자분들과 함께 민주당의 승리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대연정에서부터 선의에 이르기까지 한 달 반 이상을 정치면과 또 9시 뉴스에 많은 핵심 이슈가 되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뒷감당을 할 만큼의 실력을 더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자책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자책은 저 스스로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히 배우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막 선의발언 같은 것들 나올 때는 조금 야속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우리 마크맨들이 저런 이슈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한번 생각해봐야 될 만한 주제다라고 하는 그 애정어린 기사였다고 저는 선의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저의 인생 철학은 매우 정당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역시 세상은 넓다는 것이고요. 준비는 더 많이 해야 되고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은 뭐 세상이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인데 주변에 좋은 분들 또 영향 있는 분들을 좀 더 많이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진심만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는데 그게 일정한 한계가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라 그럴까요? 좀 흥미진진하고 또 도전하는 그 상쾌함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또 조금씩 이렇게 얻어가는 그런 성취감 이런 것들이 참 컸습니다. 다음 대선에도 도전하시는 겁니까? 너무 섣부른 얘기 같아요. 그 길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길이 만들어지면 그 길을 가야죠. 그렇고 그게 어떤 길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정들었어요. 우리 문 후보님 정말 형님 같은 생각 들었고요. 정말 축하드리고 안희정 후보님은 정말 제가 못 보던 부분을 뵀는데 정치인은 저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뚜렷하게 제시하고 그냥 꿋꿋하게 자기 길 가는 그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모양 같아요. 그래서 되게 못 보던 부분을 제가 보게 돼서 되게 존경하게 됐습니다. 민성기 기자가 어쨌든 이번 경선 또 현장에서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안희정, 이재명 두 경선 후보들 이번 경선 상당히 본인들의 정치 이력에 큰 도움이 되겠죠? 뭐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게 훨씬 많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입장에서는 물론 대연정, 협치 이게 당내 경선에서 소위 약발이 안 먹혀가지고 좀 실망한 측면도 있지만 협치 이런 유연함 이거를 진보 정치인이 굉장히 모자라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자기 브랜드화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충남지사가 사실은 지역 정치인 건데 중앙 정치에서 2등 했으니까 다 차차기 주자로 확고한 입지를 마련했다 이런 점도 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다음 대선에 어쨌든 이재명, 안희정이라고 하는 그 인적 자원을 확보해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김 교수님께는 이 질문 드려볼까요? 안희정, 이재명을 지지했던 그 경선 당시의 표심 어느 후보에게 갈까요? 전부 다 문재인 후보에게 갈까요? 아니요. 그건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데요.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분 중에서 한 65% 정도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70% 정도는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는 거로 지금 여론조사, 각종 조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두 사람의 컬러가 이재명 지사과 문재인 전 대표는 거의 비슷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확장을 해서 대선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 두 분 다 도움이 필요하겠지만은 조금 전에 우리 민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었던 이러한 통합과 대연정에 대한 문제 왜 그러냐면 저는 문재인 전 대표한테 좀 충고를 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기고 나서 어떻게 성공적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 대선 과정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선에서는 딱 나눠놓고 통합으로 바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두 후보의 지지가 어느 쪽으로 흡수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안철수 의원의 지지는 조금 선거가 끝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우리 T.S. 엘리어트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4월은 가장 기억에 남는 달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 두 후보의 지지층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대선에서 남아있는 변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교수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 통계는 여론조사에서 이미 나왔다고 하니까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표는 안철수 의원에게 더 많이 갈 것이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표는 문재인 후보에게 많이 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요즘 문재인 후보 측에서 상당히 발끈하는 건데 이른바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앞으로 형성이 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상당 기간 동안은 그게 그 향방이 굉장히 주목을 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안희정 후보의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표심이 상당 부분 많이 안철수 지지로 돌아서는 그런 추세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또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또 심상정 후보 5명이 출마를 하고 지금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다 선출되고 오늘로 다 확정이 되는데 이들이 계속 갈 경우에는 적어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그래도 그 후보들의 지지가 약 10%에서 15%를 확보하지 않을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대선에 48%를 득표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40% 정도를 유지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확보할 수 있는 지지가 맥시멈 얼마쯤일 것이다. 그런 것들이 좀 상정이 될 거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끌어올려고 할 거고 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걸 못 가게 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선거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안철수 의원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현재 국민의당 마지막 경선이 충청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경선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기자. 네, 대전 한밭체육관입니다. 아, 대전이군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투표가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곳 그 대전 충청 세종 경선이 7번째이자 마지막 경선인데요. 이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최종 선출되는 만큼 지난 6차례 경선보다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특히 당초 우려했던 완전 국민 경선이 참여 인원 17만 명을 넘는 흥행을 거두면서 국민의당 당직자들도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한다는 일부 여론조사들이 나오면서 이곳의 열기는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 외교사절들도 대선 후보 선출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투표는 시작이 안 된 것 같고 합동연설회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투표는 오늘 아침 9시부터 대전 충청 지역 29곳 투표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거점인 이곳 대전 한밭체육관에서는 이 새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손학규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주선 후보는 이 신 DJP 연합을 언급하면서 대연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적임자임을 내세우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상속자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연설하고 있는 손학규 후보는 이 패권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개혁 공동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전 충청 지역 29개 투표소에서 경선이 진행 중인데요. 2시 현재 6,285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김정윤 기자, 짧게 한 문장으로 대답해 주세요. 오늘 경선 결과 몇 시에 발표됩니까? 오늘 경선 결과 저녁 7시 15분쯤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마지막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대전에서 김정윤 기자가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경선 이야기 전해드리다 보니까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여론조사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신문이 보도한 가상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양자 대결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저렇게 43.6% 대 36.4%. 여론조사 기관이 디오피니언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고요. 이 가만히 보면 전화, 면접, 인터넷 조사, 병행, 유선, 그리고 인터넷 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무선 전화기 조사가 좀 빠져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놓고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상당히 발끈했습니다. 박광원 문재인 캠프 수석 대변인이 어제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론조사의 기본인 무선전화 조사가 아예 없었다.
유선전화와 인터넷으로 단 하루 동안 조사가 이뤄진 것도 이상하다. 대선 주자 지지율은 물론 각 정당의 지지율,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왔더니 국민의당에서 또 반박하는 논평을 내놨어요. 고현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2월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 실시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발끈하지? 문재인 캠프는 여론조사 기관을 탓하지 말고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제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여론조사 결과 아까 양자 대결 구도는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오자 대결, 삼자 대결 구도도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와 비교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자 대결 구도가 되겠죠? 왼쪽이 내일신문 디오피니언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던 그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긴 나오는데 격차가 5%포인트 정도예요. 그런데 어제 발표된 매일경제에서 보도했고 리얼미터가 조사기관이고요. 오자 대결일 때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20%포인트를 넘어요.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3자 대결 구도도 있죠? 마찬가지로 왼쪽이 내일신문, 안철수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이기는 쪽으로 나왔던 내일신문 디오피니언 조사 결과인데 3자 가상 대결일 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4%포인트가 안 됩니다. 3.9%포인트고 오른쪽 매일경제와 리얼미터 이쪽 여론조사 결과로는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격차가 20%포인트 가까워요. 이렇게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 조사 결과, 디오피니언이 했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뭐 대체적으로 요즘에 여론조사라면 무선전화의 비율을 상당히 높이는데 그런 것도 없고 단 하루 만에 조사한 거고 그러니까 소위 표본이 이게 정확하게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으로 선정된 것이냐 이 부분서부터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요. 아직 선관위에 정식적으로 조사를 의뢰하진 않았다 그래요. 의뢰를 검토한다 그러는데 선관위의 입장은 이게 조사 방식 가지고 이 여론조사가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결국은 표본들을 보고 이게 굉장히 편향된 표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실제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그래서 디오피니언 측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여론조사 기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었단 말이죠. 이 교수님 먼저 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시는지 어떤 견해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60%를 차지했었던 인터넷 조사했었던 샘플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게 보이는 게 뭐냐면 19세 이상 29세까지 22%가 샘플이 있었고 30대가 29%였고 40대가 24%, 또 50대가 18%, 60대 이상은 7%, 즉 저출산 고령화로 유권자들이 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권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론조사에는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샘플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정을 했을 거고 웨이트를 줬을 거고 그런데 전체적인 샘플의 연령대별 분포를 봤더니 이건 또 인구 구조가 비슷하게 돼 있다. 그러면 유선 전화로 했었던 것은 더 많이 과대 표집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관적으로 조금 한 후보한테 유리한 설문 집계가 됐을 가능성이 여기에 좀 보이는 그런 단서가 여기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그 여론조사와 관련돼서는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수치보다는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게 4월 2일 날 조사한 거가 돼 있는데요. 지금 얘기한 거는 디오피니언은 유선전화 40%, 인터넷 60%, 다른 방식과는 달라요. 한국갤럽 조사는 84%를 무선으로 하고 유선 14%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리얼미터는 유선 ARS 10%, 무선 ARS 71% 이렇게 다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동아일보가 MBN이랑 같이 아주 리서치 한 28, 29일 방식에서
두 사람의 표차가 양자 대결 구도할 때 2.4%포인트 차로 좁혀진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4월 2일이니까 약 3일 만에 변화된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발끈하고 있는데요. 그건 적절한 그런 대처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조사 기간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면 흐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만 조금 전에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20대, 30대, 40대가 더 많이 나왔다면 오히려 거꾸로 문재인 후보가 더 높게 들었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젊은 층 표본이 많았다고 한다면 얘기는 문재인 후보가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도 안철수 지금 후보의 지지는 50대, 60대 보수층에서 훨씬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표본만 가지고도 이게 문제가 됐다가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또 다음 선거 또 다음 선거에서 이렇게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시지 숫자만 딱 가지고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게 이제 발끈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디오피니언의 차이가 7.2%포인트라는 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발끈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으로 뒤집히는 선거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이 부분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하든 간에 더욱더 확정성을 높이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희정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흡수를 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양자 대결 구도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좀 바람직한 것이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렇게 직접적으로 특히 특정한 신문 언론을 향해서 또 이렇게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방법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처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 대표 측이 이런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선거 과정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변곡점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최근에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거의 일주일 사이에 10%포인트 정도는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포인트상으로는 10%지만 지지율로 보면 거의 2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최근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또 그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되면서 안철수 후보가 좀 밴드웨건 효과를 좀 일찍 탄 측면도 있지만 여론 자체가 일단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 기억이 납니다. 광주영선 앞두고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가 1.1%포인트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왔고 다스에디 광주 경선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그 여론조사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얘기까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 1.1%포인트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도 그렇게 엄청난 반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7%포인트가 넘었단 말이죠. 2000년도 3월 13일 SBS 여론조사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고요. 3월 16일 광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 실은 그것이 맞았어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경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것은 결국은 한 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라는 거는 여러 번 누적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이 지금 안철수 의원의 흐름이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앞서는 경우가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조사는 뒤지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빠른 속도로 지금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은 빠른 속도로 안철수 의원에게 표가 집중되고 있다는 그 경향성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여론조사 기관 뭐 당연히 신뢰하고 또 본인들이 앞으로도 또 생존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 내놔야 하는데 혹시 그런 유혹들을 느끼지 않을까요? 좀 남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아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큰일 나죠. 물론 큰일 나겠죠. 여론 조사 기관이 그렇게 여론조사한 것을 공표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심의기관도 뒀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예측을 선거에 대해서 잘못 또 내놓는다 했을 때는 공신력을 잃어서 다음에 사업을 접어야 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말 궁금하다 싶으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이제 보수진영 후보들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즐겨 찾던 곳이고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의 바로미터다 하는 서문시장을 찾았는데 오늘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구 지역을 찾아갔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했고 서문시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찾았을 때 어떤 얘기했는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병은 있지만 이 나라 5,000년 가난을 해소시켜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박근혜에 대한 이야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프죠. 지금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 투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의연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5월 9일 날 홍준표 정부가 탄생을 하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하는 것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나는 TK 사장가. 네? 대구 창녕 남지에서 태어나고 7살 때 와서 초중고등학교 다녔으면 그럼 나는 서장가. 유승민 후보가 주적이 문재인 후보인데 자꾸 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서는 내가 다 대답하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상당수가 홍준표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대선이란 큰 판이 생겼는데 애들처럼 옛날 감정에 얽매여가지고 그래 하는 것은 그건 정치인답지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말이 상당히 점잖아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 영상이고요.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어제 대구 지역 찾아가서 대구 경북 지역은 홍준표 후보처럼 부끄러운 아들 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나는 그럼 서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오늘 자신의 책 편에는 그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였을까요? 안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지난 17년 동안 결정적이었던 그런 순간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쭉 썼고요. 저에 대해서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고함을 지르시던 그분들은 저는 진짜 극소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가는 데마다 그랬던 것도 아니고 계속 그분들이 전 상인도 아닌 것 같았어요. 밥사모인지 태극기 부대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일부 다니면서 그랬던 거 아니냐 싶고 제가 어제 11시 도착해서 5시까지 거의 6시간 가까이 다니면서는 제가 느낀 거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게 조금 더 단일화 힘을 뭉치는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무슨 단일화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단일화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후보하고 무슨 단일화 이야기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계속 상대방을 비판하는데 저러다가 또 갑자기 짠 하고 손잡고 나타나는 그날이 올까요? 글쎄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굉장히 소신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은 정치력이 워낙 있는 분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180도 턴할 가능성이 높은데 유승민 의원은 자신이 턴하려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턴할 수 있는 논리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잘 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후보가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쉽게 턴하기는 명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예. 일단 두 후보의 신경전은 보수 진영 유권자들의 표심을 누가 많이 획득하느냐를 둘러싼 힘겨루기 측면이 강할까요? 강하지만 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제가 유승민 의원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유승민 의원은 경선제는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남경필 지사가 그 부분을 가지고서 공격을 했는데 경선이 끝나고 나서는 변환간 단일화는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약속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과 같이 누가 TK, 누가 보수에 적자냐를 가지고 두 후보가 빨리 승부를 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 서로에 대해서 뭐 비판만 한다고 한다면 결국 보수가 보수를 죽이는 꼴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두 후보가 빨리 만나서 어떻게든 간에 후보 단일화하는 방식과 관련돼서 합의를 이루고 그러고 나서 당당하게 같이 함께 보수를 한번 대표하자 이렇게 가야지만이 좀 나름대로 보수 진영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지 서로 무적격자다, 배신자다 이런 식의 논쟁은 저는 백해무익하다고 봅니다. 이 교수님은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대구 서무시장을 찾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민심이 보수 진영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걸까요? 그렇죠. 지금 보수 정당이 두 개로 쪼개져 있고 누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각 당에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지지율이 좀 더 안철수 후보가 뺏어가는 그 형국으로 보이니 자꾸 TK 그 중에서도 상징성이 있는 서문시장에 오늘 내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지지해달라. 나는 친박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고향 이런 것에 좀 비춰서 좀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갖다 펼치는 것 같습니다. 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1시간 가까이 정치권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치권 소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세 분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